자, 이번 시간에는 지증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증왕은 현재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유사에 보면 지철로 왕이라고 하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철로 왕 항목은 사실은 되게 짧은데 그 내용을 보면 지철로 왕, 지증왕은 지철로 왕 또는 지대로, 지도로 이렇게 이제 불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500년의 즉위를 하였다라고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에피소드 2개를 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뭐 약간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왕의 생식기 길이가 너무 커가지고 왕비를 구하기가, 배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왕비 구하는 에피소드를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박이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신하를 시켜서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우릉도, 즉 우리가 아는 울릉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증왕의 왕비 찾기. 이 내용은 오로지 이 삼국유사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삼국유사에서는 이 지증왕의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 점을 한번 살펴보면,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지증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왕의 체격이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다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삼국사기는 뭐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체격이 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삼국유사는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또 하나의 정보를 주는데요. 지증왕이 왕에 올랐을 때 나이가 64세였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된 거죠. 자, 이 지증왕과 관련돼서 왜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냐면 1989년에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항 냉수리 신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비석의 발견이 이제 이 지증왕 때, 그 다음에 신라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과제를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문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도로 갈문왕과 이 지도로 갈문왕을 비롯해서 이제 육부의 대표들을 이제 7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7명의 왕이 절거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비문에다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유재산의 인정,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도로 갈문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도로 갈문왕이 누구냐? 바로 지증왕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문에 보면 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개미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년에 지도로 갈문왕, 즉 지증왕이 나올 수 있는 연도를 맞춰보면 50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이 세워진 거는 503년이었을 거다. 물론 이제 60갑자 앞으로 해가지고 443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대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 503년에 이 비석이 세워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삼국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증왕은 500년에 즉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면 500년 이후에 지증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503년에 세워진 이 비문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지도로 갈문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갈문왕은 초기에는 왕비의 부모, 그러니까 왕비의 아버지에게 주는 칭호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후에 가게 되면 왕의 형제들에게 주는 칭호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갈문왕은 왕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갈문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위 계승권을 가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지도로 갈문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삼국유사나 삼국사를 통해서 지도로, 그러니까 지증왕이 갈문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503년이야. 그럼 지증왕이 이미 왕위를 지휘한 지 4년째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갈문왕을 칭하고 있다. 그러면 500년하고 503년 사이에, 또는 지증왕이 즉위하는 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수수께끼로 남겨지게 되는, 이제 뭐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제로 남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아마 분명히 여전히 뭐 503년인데도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증왕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쿠데타?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앞에 그 왕이었던 소지왕이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반계로 확대를 해서 왕이 계승자를 찾아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먼 친척 반계였던 지증왕을 옹립을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한 3년간의 공위기, 즉 왕의 자리가 비어 있는 그 시기.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증왕은 뭐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직 왕은 되지 못한 그 공위기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설. 이런 이제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비석으로 인해서 지증왕의 왕위 계승이 순탄하지는 않았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왕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구나, 이런 점을 알고 다시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왕비 관련 그 에피소드를 주목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왕의 그 생식기 길이가 너무 커서 훌륭한 배필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을 세계의 길로 내려보내서 이제 전국적으로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를 내려서 찾았더니 결국은 이제 모량부에 가서 봤더니 이제 개 2마리가 양쪽에서 똥덩어리를 양쪽에 물고 있더라. 근데 똥덩어리가 굉장히 크더라. 과연 저 똥을 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량부 상공의 딸이다. 그러니까 모량부 그 부의 우두머리의 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따님이 이제 숲속에 몰래 가서 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상공의 딸을 찾아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키가 7척 5천이나 되더라.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왕도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 왕에 걸맞는 큰 여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여성을 찾았습니다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이제 사람을 내려보내서 이제 왕비로 맞이했다 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이 에피소드에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지증왕의 부인이 누구냐? 모량부 상공의 딸인 것이고, 이 여성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다라고 하는, 신체가 크다라는 건 물론 물리적 신체가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상징하는 의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력, 그 세력 자체가 크다라는 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증왕이 어떤 과정에서 이제 왕이 올랐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순탄하지 않은 과정에서 왕이 그러려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거는 형제들일 거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혼인을 통한 이제 그 처가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혼인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 즉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지증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해줄 만한 하나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이 필요했던 거고, 그 정치 세력을 찾는 과정이 이 왕비를 찾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에서는 이 왕비를 묘사하기를 신체가 크다, 즉 이 집안 세력이 크다라고 하는 걸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량부 상공의 딸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량부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잠회부, 이렇게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모량부는 대체로 박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에 봐도 지증왕의 왕비는 박씨 연제부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똑같이 지증왕의 왕비는 박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박씨 세력을 왕비 세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측근 세력으로 포섭한 것이 지증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냉수리비에 보면, 아까 그 문제가 됐던 이 포항 냉수리비에 보면 지증왕은 사해부 소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부가 있는데 육부 중에서도 가장 메인부가 뭐냐면 해부, 사해부거든요. 왕은 회부를 칭하게 되고 갈문왕은 사해부를 칭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로 갈문왕이었기 때문에 사해부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부에 비하면 사해부 소속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지증왕한테는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새로운 세력들이 자기를 지원해줄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 세력을 이제 이 모량부 박씨 세력과의 연합으로 이제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련이 이 지증왕의 어떤 유사, 즉 에피소드로서 이 혼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좀 불경스럽고 또는 자세하고 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이러한 이제 당시 정치적 변화들을 읽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삼국사기에서 지증왕이 64세에 즉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삼국유사 아까 그 왕비를 구하는 에피소드를 살펴보게 되면 왕이 된 다음에 왕비를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지증왕이 이 연제부인 박씨랑 혼인을 한 게 왕이 된 다음일까? 64세 이후일까? 그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64세에 뭐
결혼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버풍왕과 뭐 입종 갈문왕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낳게 된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왕이 되기 전에 혼인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대체로는 결혼 왕이 되기 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이제 어쨌든 이 64세에 배필을 언제 정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증왕이 즉위하면서 결국 박씨라고 하는 새로운 왕비족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왜 박씨를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얘기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박씨 왕비가 지증왕 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증왕 다음에 지증왕의 아들인 버풍왕이 그 다음에 버풍왕의 뒤를 이어서 버풍왕의 조카인 진흥왕이 왕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지증, 버풍, 진흥, 진지까지는 다 박씨 왕비예요. 그래서 일정 요 시기를 박씨 왕비 시대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속 지증왕 이후에 박씨 왕비가 배출이 된 건 아마 지증왕 때 박씨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결국 그 다음 세대에 가서도 계속 이 박씨 집안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비를 배출해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씨와 박씨의 연합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박씨 왕비 시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요 시기가 지증, 버풍, 진흥, 진지. 요 시기가 결국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시기. 그러니까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니까 그 시기랑 맞물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씨하고 불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일명 삼국유사의 삼국시대를 구분을 할 때 상국이, 중국이, 하국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중국이, 즉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중국이로 설정을 해요. 불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시점. 그래서 버풍왕을 중국의 시점을 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증왕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 단초를 연 거는 지증왕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명확하게 불교를 공인한 건 버풍왕이니까 중국의 시작을 버풍왕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증왕 때부터 그 흐름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짧게 나오는 거지만 지증왕의 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박씨 왕비의 등장이라는 부분이 중국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증왕 때가 자세히 보면 결국은 마리깐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다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동안 사로국 뭐 이렇게 불리다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신라 사회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했다. 그게 신라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증왕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변화의 단초가 바로 이 혼인에서부터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의 실질적인 시작을 이 지증왕 때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적해보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지증왕 때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